네, 이제 첨부정보, 등기 신청할 때 첨부정보와 관련돼서 이제 42번부터는요,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오죠. 그래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등에 대하여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을 때는 또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소리를 또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보죠.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그 취지는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들은 농지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죠. 농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계약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든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든 모두 적용됩니다. 계약이나 뭐 경매나,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을 사람들은 경매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경매에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요, 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등기를 했으면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니까 무효인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취득 요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취득 요건이기 때문에요, 계약을 할 때, 매매할 당시에는 농사 안 지어도 상관없어요. 가등기 할 때도 농사 안 지어도 상관없죠. 본등기 한 때부터, 그때부터 농사 지으면 되는 겁니다. 취득 요건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 중에서 우리가 비교되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는 뭐예요? 거래 행위에 대한 효력 발생 요건이요.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되면요,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다고 해서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 효력 발생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취득 요건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으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근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고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이 사람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제출을 안 했으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를 해야 되겠죠. 제출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각하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은 받았다는 거죠. 받았으면 없습니까?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죠. 등기가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안 받았어요. 제출도 안 했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되면 이 등기는 무효죠. 무효지만 이건 당연무효는 아니잖아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는 등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권 말소는 이거죠. 직권 말소는 관할 위반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 이 두 등기만 없습니까? 실체관계 부합 불문하고 당연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등기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안 들어왔다. 토지거래허가서가 안 들어왔다. 그런데 등기가 됐어요. 이건 뭐예요? 토지거래허가서만 들어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만 들어오면 등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실제로 안 받았으면요,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라고 해서요, 직권으로 말소는 못하는 거죠. 무효인 등기도요, 공동신청의 말소가 원칙이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요, 딱 두 가지예요. 관할 위반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 이걸 제외하고는요, 직권 말소는 안 돼요. 신청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판결서인 경우에도였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판결서인 경우에도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당연히 가져와야 되고요.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본등기 할 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법상 규제는 본등기 할 때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만 가등기 할 때 필요하다. 기억하시죠? 자, 43번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일반적으로 다 제공해요. 그런데 상속이요.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상속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 안 지어도요, 상속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요, 밑에서부터 보죠. 증여받는 경우에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농사 짓지 않을 사람은 농지취득 맡기 위해서 증여인 경우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공해야 되고요. 국가가 취득할 때는 필요 없어요. 근데 개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할 때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농조합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개인이 취득하는 거 비슷해요. 따라서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기업이죠.
국가가 가져가는 거 비슷한 거예요. 국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국가가 취득하는 걸로 보고. 근데 농지, 그러니까 영농조합은요, 그냥 개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죠.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경우인데 이것은요. 농지법이 그때 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요. 농지 전용 허가만으로는요. 이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농지 그 협의까지 완료가 돼야 취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용 허가만으로 안 되고요. 나중에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농지를 이제 단위식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가만 받은 상태죠. 아직은 농지예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만 받은 상태는 아직도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물론 농지마다 약간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농지 2번은요. 농지법이 자꾸 개정되기 때문에 이제 전용 협의까지 받으면 이제 당연히 필요가 없는데 전용 허가만 받은 상태는 아직 우리 판례가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필요 없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필요하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다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농수를 취득할 방법은 상속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농지 자격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를 보죠. 이건 보죠. 수용은 없습니까? 국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겠죠.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이에요. 그럼 공유자는요. 자기가 처음에 공유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했겠죠. 취득할 때 제공했기 때문에 없습니까? 분할할 때 또 제공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한번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취득할 때 제공했기 때문에 분할할 때 또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으로부터요. A, B, C 세 사람이요. 농지를 취득을 해요. A, B, C 세 사람이 공유하는 이제 농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취득을 합니다. 취득할 때 이 사람들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다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취득해가지고 제공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농지 이제 분할을 합니다. 분할할 때 없습니까? 또 제공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농사 짓고 제공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제공한 사람이니까. 진정명예회복도 마찬가지죠. 진정명예회복도요. 갑이 만약에 최초에 만약에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의 이름으로요. 부적법하게 무효인 등기가 돼 있어요. 무효인 등기가 돼 있으면 이걸 말소해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말소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또 제공할까요? 제공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무효니까. 이 사람이 이미 취득할 때 제공을 했기 때문에요. 말소할 때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요.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도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이 사람 제공했잖아요. 취득할 때. 근데 진정명예회복 할 때 또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제공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공해가지고 다시였습니까? 뭐 공유물 분할을 할 때 명의만 회복하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요. 포괄유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상속하고 유사한 게 포괄유증이에요. 포괄유증은 필요 없지만요. 특정유증은 필요해요. 특정유증은 필요하다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되게 만약 특정유증을 했을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이 아닌 자에 대한 특정유증은요. 이럴 때는 필요합니다. 자, 매각으로 낸 농지 취득이요. 매각은 이제 경매죠. 보통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요. 이제 매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러면 법원에서요.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미리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해야 낙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공을 안 하면요. 법원에서요. 낙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농지가 경매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경매로 들어갔는데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A고요. 차순위까지는 정합니다. 차순위로 B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써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낙찰을 받겠죠. 제일 높은 가격을 써놨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선수의자가 되면은요. 제 1수의자가 됐을 때는요. 법원에서 얘한테 연락을 해요. 이거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가져오라고 해요. 가져오라 했는데 이 사람이 못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낙찰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차순위자한테요. B한테 이제 2순위로 이제 된 사람한테 농지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만 가져오라 합니다. 근데 B는 가져왔어요. 그러면 B한테 경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으로 인해 아까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매각이라고 합니다. 경락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이미 제공했죠. 법원에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락을 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등기할 때 또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등기할 때 또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법원에 제공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미 제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매각, 공유물 분할, 진정명예복은 이미 농지 취득 자격증은 제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특정유증의 취득은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이면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증명이 되는 거고, 농사 짓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상속과 유사한 게 포괄주택이니까 상속 포괄주택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요, 농사 지으려면, 아니, 농지를 취득하려면 다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안 짓고는 취득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내용이죠. 토지거래.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서요, 이제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필요합니다. 지상권은 소유권 편법으로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거래만 필요합니다. 유상거래. 그러니까 무상이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하고는 그 목적이 틀리죠. 이건 투기 억제예요. 투기 억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사 짓지 않을 사람은 농지를 취득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유상이용만 필요한 거죠. 이건 거래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예약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예약하는 것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통해서 가등기 하는 것도 규제를 해요. 예약을 통해서 가등기 할 때도 습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투기적 거래 자체를 금지하게 한 거예요. 취득 요건이 아니라 투기적 거래 자체를 규제하게 한 것이죠. 2번 나오죠. 예약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도 제공을 해야 돼요. 가등기 할 때. 3번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했다 맞습니까? 가등기를 할 때 제공했으니까 가등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본등기 할 때 또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할 때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필요 없는 경우들이 나와요. 경매는요, 이거는 투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투기적 거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상속, 유종, 진정명의 취득시효 다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유상이라는 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죠. 이건 다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냐. 판결로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전 등기할 때는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소리는요. 반드시 따로 제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니까 승소 판결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판결서에 의해서 쓰면 이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판결서를 들고 가면 판결서에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따로 가지고 와야 돼요. 거래 허가 받았으니까 승소 판결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없습니까? 반드시 따로 토지거래 가서는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소리는 판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그 다음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틀린 것은요. 명의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법상의 신탁입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 분할로서 특정 재산을 이전하는 내용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한다는 거죠. 재산 분할. 자기 거 그냥 가져가는 것이죠. 이혼할 때였으니까 재산 분할 하잖아요. 자기 목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기 목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목 가져가는 데서 대가를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토지거래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내 거 그냥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재산 분할을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갑하고 을하고 결혼하는데요. 결혼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땅을 가져오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건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쓰면 이 사람 땅을 다시 가져가고 이 사람 건물을 다시 가져가요. 재산 분할하잖아요. 그때 무슨 토지거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거 그냥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거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거래가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어요. 자,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죠.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요. 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또 가져올 필요는 없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서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이니까 확정적 유효니까요. 그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습니까? 이런 경우는 토지거래서 필요 없는 거죠. 다만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만약에 이거 반대로요. 토지거래 허가가 없었으니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으면 유동적 무효인 상태가 있는 거죠.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에 허가 없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무효잖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근데 지정 해제가 됐어요.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까? 이건 확정적 유효가 됐죠.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적 유효가 됐죠.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토지거래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요. 다시 재지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재지정됐으면요. 그럼 다시 또 가져와야 되느냐? 우리가 지정 해제가 되는 순간 없습니까? 확정적 유효가 돼버렸죠.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이 됐다고 해서 이 매매가 유동적 무효로 바뀌는 건 아니죠.
여전히 확정적 유효예요. 그러니까 여전히였습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으면 제공을 하는 것이지 확정적 유효가 된 상태에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거래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3개월이 지난 걸 가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간이 지나마다 변경되는 것들 있잖아요. 주소, 뭐 인감 이런 것들은 최근의 것, 3개월의 것을 이내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감증명이나 그다음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기 때문에 허가 받은 다음에요. 매매였습니까? 5개월이 때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계약을 남 때도 상관없기 때문에 3개월이 경과를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걸 가져요. 5년 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전에 허가를 받았고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매매는 확정적 유효죠. 허가받은 다음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매매를 하고 이전 등기 할 때 없습니까? 그럼 허가서를 가져오게 될 텐데 허가서를 가져왔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이게 제 위조됐는지 안 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그럼 최근의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요구하면 없습니까? 다시 가서 똑같은 거 받아오면 되는 거죠. 이미 허가는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의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47번은요, 이제 또 첨부정보로서요, 부동산 표시, 신청서였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잖아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상이니까.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정확하다는 부동산 표시 이제 증명정보로서 대장을 들고 오는 거죠, 대장. 그럼 대장은 모든 등기할 때 대장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장을 가져가는 경우는 딱 4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은 부동산 표시 증명정보이기 때문에 표제부 기록하는 등기할 때만 대장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표제부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면 대장을 가져갈 필요 없고요. 그럼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를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는 표제부부터 써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대장 보고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4번 보시면요. 토지의 분필 등기요. 분필이 되면 뭐가 바뀌어요? 면적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습니까? 먼저 지적공부에서 분할부터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필 등기는 없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분필 등기는 부동산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대장 먼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장 가져야 되겠죠. 건물의 멸실 등기, 이것도 표제부하는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을 들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 5번 없습니까? 표제부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대장이 선행돼야 되고. 그런데 표제부 등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장을 들고 가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유일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 들고 가는 경우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이 4가지 경우만 제공을 하는 거죠. 그 이외의 등기는 대장을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3번처럼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합니다.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때는 뭘 가져야 돼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다고 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일부에 설정하기 때문에 일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표시한 도면을 들고 가는 거죠. 도면.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할 때요. 지적 공부 가져가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눠보면 되는 거죠. 지적 공부를 우리가 등기할 때 가져가는 것은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 요 4개를 할 때는 대장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을 할 때는 도면을 들고 간다. 이때만 또 도면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적 공부 들고 가는 경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은요. 첨부정보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데요. 자, 보죠. 1번 했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할 때는요. 대장이 아니라 도면을 들고 간다. 맞죠?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권리에 관한 등기는 특히 권리자권만 가져가면 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등기 의무자의 것도 함께 가져간다. 3번 우리가 앞에서 했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지었으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가 없죠. 취득시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점유가 필요하죠. 농사를 안 지었다는 건 점유를 하지 않은 것이 되죠. 농사를 지어야 점유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취득시효로 인정받았다는 건 뭐예요?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이 자체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또 가져올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취득시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농사 지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안 지은 상태에서는 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죠.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이 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만약에 어떤 등기람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의 상대로 이제 판결서 제공하라는 것이고요. 자, 5번은 매매료나 소유권 이전 냈기 할 때는 이제 거래가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필증 첨부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이죠. 그 앞에 셌단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은요, 부동산 등록번호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의미만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자연인, 우리 국민 같은 경우는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그래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근데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뭘 부여받느냐, 부동산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국민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역할을요.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이런 거는 부동산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또 외국인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외국인도 없습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그 명의로. 근데 외국인을 등기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록번호를 적어요. 그러면 얘들한테 이제 부동산 등록번호를 누가 발급해 주느냐? 발급하는 기관인데 여기까지는 이건 100% 무조건 암기잖아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예전에 이게 한번 나왔는데요. 이렇게 단순 암기하는 것은요.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냥 찍고 넘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이렇게 우리가 암기도 하면서 이해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해만 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도 하면서 암기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와요. 한두 문제. 그것도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암기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는 단순 암기는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어쩌다 하나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런 걸 암기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도 또 암기하게 되고 암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예 암기하는 내용은 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암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암기 문제는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넘기시면요. 120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등기 신청이니 등기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죠. 첨부 정보나 신청 정보를 가지고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문 신청이고요. 출석해서 제공하는 방법이죠. 아니면 인터넷으로요. 송신하는 전자 신청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요. 전자 신청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방문 신청에 있어서는 이제 특별한 게 인감 증명을 제공한다는 거죠. 인감 증명. 그래서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신청자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을 찍는데 일정한 등기 신청에서는 반드시 인감 도장 찍으라는 거죠. 인감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 도장이 인감 도장이라는 증명서로서 인감 증명서를 또 첨부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등기에 있어서 다 인감 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죠. 손해보는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 정말 신청한 건 맞아. 네가 손해보는 이 등기 신청한 건 맞아.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도장 찍은 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문 신청에서는 인감 증명을 제공하는 경우 요것들이 좀 이렇게 논점이 되고요. 근데 전자 신청 같은 경우는 모니터에다 도장을 찍지는 않잖아요. 도장을 대신하는 인증서 정보가 있죠. 전자 서명이죠. 그러니까 전자 서명. 인증서명. 이게 전자 서명이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지 않고 전자 서명을 하는 거죠. 인증서 정보가 이제 인감을 대체하기 때문에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요. 인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감은 필요 없고요. 대신에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등록이 돼야 되겠죠. 아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자 신청하겠죠. 아이디가 있어야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하고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먼저 사용자 등록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논점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 보죠. 방문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1번은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는요. 신청서에 신청 정보의 내용을 이제 등기소에 제공하는 정보를 적은 다음에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도장 찍고 서명하는 거죠. 도장 찍고 서명하는데 다만 일정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이때 이 도장이 인감 도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전자 표준 양식의 등기 신청이에요. 전자 표준 양식이라는 것은 전자자 들어갔다고 해서 전자 신청은 아니에요. 양식만 전자적으로 다운받아서 거기다 다 기입한 다음에 출력해서 도장 찍어서 등기소에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 신청의 일종이라는 거죠. 방문 신청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요. 대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하지 못하고요. 방문신청은 누구나 대리할 수 있죠. 전자표준양식에 한 등기 신청은 이것은 방문신청의 일종이기 때문에 누구나 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양식만 전자적으로 다운받는 거죠.
자, 3번 신청서가 여러 장이에요. 자, 여러 장인 경우는 간인을 합니다. 간인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신청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연결 문서라는 걸 보여주겠습니까? 2장, 3장, 4장, 뭐 3장이면 여기다 간인 찍는 거죠. 중간에 연결 문서라는 걸 보여주셔서 간인을 찍는데요. 간인은 신청인 전원이 다 찍을 필요는 없고요. 등기 권리자 중에서 한 사람. 등기 의무자 중에서 한 사람만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사람에게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맨 마지막 장에는 신청이 전부 다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간이는 한 명만 찍으면 돼요. 등기 권리자 한 명, 등기 의무자 한 명씩만 찍으면 되는 것이지 간인도 전부 다 찍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권리자 중에 1인, 의무자 중에 1인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격자 대리인 같은 경우는 사문을 출석시켜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일정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가 우리 법에서는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호, 2호, 그 다음에 6호, 7호 정도 기억하시라고 했고 적어도 다 기억하기 힘들면요. 1호, 2호만이라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1호의 내용이 뭐예요? 소유 명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죠. 그러니까 소유 명인, 등기 의무자. 소유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그 사람. 그러니까 보통 손해보는 사람들이 다 인감이 필요한 거예요. 소유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그 사람의 인감증명을 제공하라는 거죠. 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죠. 그러니까 이게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예요?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예요? 지상권 이전되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죠. 그러니까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만 제공을 합니다. 자, 2번은요. 1번이 틀렸네요. 2번.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될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이게 진정성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인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보시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7호에 있었던 거죠. 자,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때 이해관계는 제3자에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요. 승낙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승낙서는 손해보는 서면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의 승낙서에는요.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승낙서라도 했죠. 6번은 6호에 있는 것은 공유물 분할 협의서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의 공유물 분할 협의서.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넣습니까? 상속인들 전원에 인감도장 찍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요.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것이 6호예요. 2호는 뭐예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등기 명인도 그 말소할 때는 인감증명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 2호는 기억하시고 6, 7호는 이제 참고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때요. 이제 1, 2, 6, 7호가 있는데요. 6호, 7호는요. 여기서 상속인들의 공유물 분할 협의서라든지 그 승낙서에요. 공증을 받았어요. 공증을 받았으면요. 따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증서라면. 공정증서라는 게 공증받았다는 거예요. 그 서류에. 그런데 1호하고 2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1호, 2호에 해당하는 것은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을 따로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원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요. 그 매매계약서에 공증을 받았어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등기 신청할 때는. 근데 이런 소리는요. 공증받으면 인감증명서는 안 가져도 돼요. 이건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공증을 받았으면 이게 이제 7호인데 7호는 공증받았으니까 인감이 필요가 없다. 자,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는요. 인감증명의 용도와 다른 인감증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감증명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매도용이냐 아니.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발급받으면요. 매도용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요. 아무 인감증명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매도용 인감증명서는요, 그러니까 매도용 인감증명은요, 매수인 이름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다 진정한 의사를, 진정한 등기의 그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써요. 그래서 매도용 인감증명은 틀립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요, 매도용 아니세요? 그러면요, 간단하게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어요. 5번, 제출해야 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시간 지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고요. 자, 52번 보시면 방금 나오네요, 이제. 이제 1, 2, 4, 5번이요. 요 네 가나 기억하시면 돼요.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 첫 번째죠. 소유권의 등기명의 등기 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 1호.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니까 소유권자는 아니에요. 소유권 명인은 아니죠. 그러나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권의 가등기 말소할 때 그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요.
4번이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이게 6호에 있는 것인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인들 조는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5번에 제3자의 승낙정보. 제3자의 승낙정보에 인감도장 찍어야 돼요. 그럼 이때 4번하고 5번 두 가지는요. 공증을 받았을 경우는 따로 인감증명 안 가져와도 돼요. 그러나 1호, 그러니까 1번, 2번은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 가져야 돼요.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는요. 인감증명이 필요 없는 것이요. 환매특약 등기는 뒤에서 이제 또 환매에 나올 텐데요. 갑에게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면서요. 환매특약을 합니다. 매매를 하면서 환매특약을 해요. 그러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특약 등기 넣습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매매와 환매특약이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하고 환매특약 등기도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갑이 지금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될 것이면서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죠. 그래서 이해를 해가지고 갑에게 환매특약 등기를 해요. 갑에게 환매권이 있다라고. 이 두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청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데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근데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서를 하나로 제공하지는 못해요. 권리자 의무자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서는 따로따로 쓴다는 거죠. 신청서는 따로따로 쓸 때 동시에 제출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환매특약 등기죠.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요. 등기 의무자 갑의 인감도장 찍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의무자가 누가 돼요? 이제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요. 을은 아직 소유 명인이 아니잖아요. 소유 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요. 등기 의무자 을의 인감도장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 갑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서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고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가 두 개가 있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갑이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인데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요. 을이 지금 매수인이 지금 등기 의무자일 텐데 매수인 을은 없습니다. 여기는 을의 인감도장을 뜰 필요 없다는 거죠. 그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요. 갑도 을도 인감도장을 다 찍을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만 갑의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 매수인이요. 소유 명의 되기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직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서 환매특약 등기 하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갑과 을의 그러니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넣습니까? 등기 의무자 갑이죠. 갑의 등기표 정보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제공해야 돼. 갑이 등기표 정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등기 의무자 매도인의 인감증명, 등기표 정보 다 제공해야 돼요. 근데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예요.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 을의 인감증명도 필요 없고요. 이 사람 아직 등기표 정보 구경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신청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을은 등기표 정보가 없어요. 없으니까 제공할 필요도 없는 거죠.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 매수인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표 정보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또 54번을 보죠.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죠. 등기 권리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명인이, 그러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그 사람 거 필요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 등기예요. 자,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할 때는 갑이 등기 의무자고 갑이 소유 명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을 앞으로 등기를요, 말소를 해요. 말소도 공동 신청이잖아요. 그럼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을이죠. 을이 소유 명인이잖아요. 말소할 때는 을의 인감증명 가져와야 되겠죠.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 갑의 인감증명, 말소할 때는, 등기된 다음에 말소할 때는 을의 인감증명 가져와야 되겠죠. 이때는 갑의 건 가져올 필요 없죠. 을의 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전 등기, 말소 등기할 때는 가져와야 되겠죠. 자, 판결에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잖아요. 의무자가 신청할 때 그 사람의 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때 필요 없겠죠.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등기 의무자가 지상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필요가 없겠죠. 소유 명인이 등기 의무자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 발견 넣을게요. 이거는 뭐예요? 등기 의무자 자체가 없죠.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런 거는 인감증명에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볼까요?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예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요. 가등기만 합니다. 을 앞으로 가등기야.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갑.
갑이 지금 소유권의 등기 명의잖아요. 있을 의미 없습니다. 갑의 인감증명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 인감증명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요, 의뢰 등기를요, 그 앞으로 가게 된 다음에 의뢰 등기를 말소를 해요. 말소할 때는 의뢰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공동신청이니까. 의뢰. 근데 의뢰는 없으면 소유 명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호에 의해서 소유권의 등기, 가등기 명의, 그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의는 인감증명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가등기 말소할 때는 이제 의뢰 인감증명이 필요한 거죠. 의뢰. 전세권의 말소등기,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1번은 필요하고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촉탁 등기는 진정성 보장되니까 필요 없고요. 멸실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 자체가 아니니까 필요가 없고요. 1번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부터는요, 전자신청입니다. 방문신청보다는 전자신청이 더 중요합니다. 자, 전자신청은요,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요,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하면요, 외국인 이제 부동산 등록번호 부여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자,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자는 전자신청은 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리할 수가 없는 거죠. 틀렸네요, 바로. 자, 사용자 등록이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용자 등록은 이제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 가까워지게 되면요, 연장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연장을 안 해버렸어요. 연장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사용자 등록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사용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4번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요.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접수번호는 방문 신청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신청서 가지고 가면은 1층에 전산 직원들이 그걸 입력을 해요. 컴퓨터에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입력을 해가지고 입력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전자적으로 바로 송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장이 되겠죠.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접수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방문신청 같은 건 다 입력을 먼저 하고 입력이 돼가지고요. 입력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접수가 되고 그때 이제 접수번호를 그 직원들이었으니까 발급해 주는 거죠. 근데 전자신청은 바로 이제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접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자동적으로 접수번호가 생성돼서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집단사건이나 어려운 사건은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요것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원래 접수 순서대로 등기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요런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요. 요 사건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사건들을요, 다 스톱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들어오는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사건을 먼저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등기는 접수한 대로 소급해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선수이자가 되는 거죠. 선수이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수가 빠르면 되는 것이지 실행은 나중에 돼도 상관이 없어요. 접수만 빠르면 되는 거죠. 자, 56번은 자, 1번은요.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디는요. 우리가 로그인할 때 아이디 2개 치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다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만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아이디는요. 변호사 법무사가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신청인이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한쪽만 아이디 있으면 되는 것이죠. 둘 다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한테 전자신청을 맡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 법무사가 자기 아이디 치고 들어가가지고 전자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맡겼던 등기고리자 등기의무자는요. 사용자 등록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용자 등록이 될 필요는 없죠. 아이디를 2개 치고 들어가는 일은 없잖아요. 로그인할 때 아이디 하나만 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쪽만 돼 있으면 돼요.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등기고리자 의무자 요쪽 양쪽에 한쪽만 아이디가 있으면 되지. 양쪽 다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최초의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 등록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번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둘 중에 한쪽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든지 아니면 자격자들이 있든지 둘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 둘 중에 한쪽에 섰으니까 출석해서 아이디를 받으라는 거죠.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사용자 등록은요,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어요. 전국 어느 등기소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사용자 등록만 하는 거니까. 아이디만 발급받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디를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전자신청을 해요. 전자신청을 할 때는 관할 등기소 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 그러니까 등기소마다 관할이 있으니까 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되지만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해도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4번이죠.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들은 방문신청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증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도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인증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인증서 정보 발급이 안 돼요. 인증서 정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은 전자신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방문 신청만 가능한 거죠.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사용자 등록 할애를 할 때 신청하는 사람이 정확히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감증명과 주소증명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감증명서하고 주소증명정보 두 개를 들고 가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거죠. 이때도 이제 인감도장 찍으라고 하는 것이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등기 권리자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디 발급받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인감도장, 그 사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정보 두 개 들고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 습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7번은요, 57번. 자, 전자신청인데요. 자,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감증명을 제출할 자가요, 인증서 정보가 송시된다는 거죠. 전자서명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감증명 정보를 따로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인감을 대체하잖아요. 인증서 정보가.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도장을 또 찍을 필요는 없죠. 모니터에다 도장을 찍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전자신청에 대해서 보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정은 신청인이 빠진 내용이 있어가지고 보정을 하는 거잖아요. 신청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보정을 합니다.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정하는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이제 등록한 다음에요. 이제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등기관 연락을 해요. 신청했던 사람한테 보정하세요라고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는 방법은요, 구두로도 해요. 현장에서 구두로 말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팩스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여러 가지 다 가능해요. 더 나아가서,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해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지 반드시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4번 전자신청에 대한 보정은요. 보정은 직접 출석해서요. 그러니까 전자신청에 대한 보정은 없습니까?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방문 신청을 보정할 때는요. 직접 출석해서 방문해가지고 보정을 해야 돼요. 그럼 전자신청은 어떻게 보정합니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가지고 보정을 해야 되겠죠. 부족한 게 있으면요. 인터넷 등기소 가가지고 첨부 파일 다 스캔 떠가지고 전자 파일을 시킨 다음에 송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에 대한 보정은 없습니까? 보정도요. 전자적으로만 가능하지 직접 출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 취하에서도 또 나오죠. 취하도 신청했던 사람이 취하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요. 방문 신청했던 사람은 취하할 때도 직접 방문해서 취하서를 제공합니다. 근데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야 되죠.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가지고요. 취하 버튼에 클릭해야 되겠죠. 그래야 취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을 한다는 거죠. 5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방문 취하도 씁니까?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전자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정과 취하는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한다는 거죠. 자, 58번은요. 58번. 자,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청정보, 첨부정보 당연히 송신하고요. 사용자 등록번호, 아이디죠. 그다음에 전자서명정보인 인증서정보 네 가지가 송신되겠죠. 네 가지가. 아이디도 당연히 넘어가겠죠. 송신할 때. 그 다음에 인증서 비밀번호 당연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신청할 때 아이디 적고 그 다음에 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적으니까요. 이 네 가지가 송신되는데 인감증명정보는 송신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방금 우리가 했던 거죠. 인감증명정보는 제공하전다. 인증서 정보가 이를 대체하기 때문에. 자, 3번 방문 신청에 있어서요.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가져오느냐, 본인의 인감을 가져오느냐.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이죠. 법정 대리인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요. 본인이 2살이라고 생각하세요. 2살도 많으면 1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생후 1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후 1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법정 대리인 신청할 거 아니에요. 1개월 먹은 애 이름으로 이제 유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로부터. 그러면은 생후 1개월 된 아이 명의로 지금 등기를 해요. 태어났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거죠. 태어난 등기를 못하지만. 그럼 얘가 갈 수도 없고요. 법정 대리인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감도 씁니까? 법정 대리인이 인감을 찍는 거죠. 인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도장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의사 표시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등기 신청은요.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는 거죠. 저장된 때 접수. 그래서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저장된다고 그랬죠. 근데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입력하는 절차. 저장되면은 접수된 걸로 보고. 그래서 나중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제 접수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5번은 그냥 일반적이네요. 같은 부동산에서 동시 신청이 들어오면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해야 되겠죠. 동시 신청이 들어오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동일한 순위로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요. 동일한 순위. 누구 우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순위,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는 않겠지만요. 이렇게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동일한 순위. 그러니까 그거 충돌하는데요. 순위가 동일한 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거의 없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가처분 이런 거 하다 보면요 나올 텐데 갑이라는 사람은 X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X부동산을. 근데 X부동산이니까 갑에 대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은 매수인이고요. 갑에 대해서는 채권자 A가 있어요. 이 사람 채권자예요. 이 사람 매수인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이해는 대립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이 부동산밖에 없다고 해보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이 부동산을 경매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경매해가지고서 경매가에 섰습니까? 다른 사람 때 경매를 하겠다는 거죠, 경매. 경매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가져갈 생각이죠. 이 사람은 10억의 채권자. 이 사람은 이제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먼저 물건 가져가 버리면요, 얘는 경매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얘가 먼저 경매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경매를 해버리면 얘가 물건을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누가 이제 우선되느냐는요. 그러면은 이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우선되느냐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좋은 말로요. 돈 안 갚으면 이제 이 사람 경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하려면 먼저 소송부터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 가져와야 경매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죠. 갑이 을한테도 물건을 넘겨주잖아요. 이 사람 이걸 가지고요. 돈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는 않고요. 돈도 빌리고 팔고 이 사람 또 한 번 써먹으려면 이중량도 한번 또 써먹을 수 있잖아요. 돈 또 받아낼 수 있죠. 2중, 3중, 4중, 5중으로 해가지고 계약금만 계속 받으면 거의 매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서로 모르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금만 계속 받아요. 그래서 100중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갚을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요 물건을 돈만 받았지 물건을 넘겨줄 생각도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물건 취득하기 위해서 얘도 뭐요?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이전 듣기 청구 소송. 얘는 어떻습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얘는 이전 듣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먼저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얘가 먼저 이전 듣기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얘는 더 이상 경매를 못하게 되고 얘가 만약에 먼저 승소 판결 받아서 경매를 먼저 신청해야지 경매 등기가 먼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얘가 취득이 받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누가 먼저 자죠? 근데 아까 우리가 등기법 했으니까 이제 알아야 되겠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누가 승소 판결 받지 우연히 결정되는 거죠. 얘가 승소 판결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데 얘가 먼저 승소 판결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얘가 먼저 소송 제기했는데 얘가 먼저 승소 판결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연회에서 법원 행정의 우연회에서 우연히 갈리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승소 판결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딴 사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미리 해놓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압류. 가압류는 얘가 하는 거죠. 신청하는 거죠. 가압류 신청하면 법원에서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압류 안 돼 있으면 승소 판결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죠. 얘는 뭘 해야 돼요? 얘는 혹시라도 쓰면 딴 사람한테 팔아먹는 걸 막기 위해서 가처분하는 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얘는 가처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가압류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누가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처분이 먼저냐 가압류가 먼저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가압류나 가처분은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이 빨리빨리 발빠르게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그래서 가압류가 빠르냐 가처분이 빠르냐 요걸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금전 채권자들 가압류하는 게 중요하고요. 등기 청구권자들 빨리 가처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냐에 따라서요. 이 사람들이 결국 우열이 정해지는 거죠. 우열이 정해져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이 등기도 되고 이 등기도 됐어요. 그러면 접수시를 소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요. 만약 동시에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빠르면 얘가 우선될 것이고 얘가 빠르면 얘가 우선될 텐데 동시에 신청이 됐어요. 동시에 접수가 됐더라. 동시에. 그랬을 때 이제 우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당사자 간에는요 이제 우열이 없어요. 왜냐면 우열이 없기 때문에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등기한 사람이 이제 우선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겠죠.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이 들어오면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동일한 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같습니까? 우선 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등기하는 사람이 우선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거의 없지만은 이제 이런 의미예요. 가압류가 빠르냐, 가처분이 빠르냐 이런 거죠. 우리 가압류 가처분까지는 좀 했잖아요.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의 승소 판결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가압류 빨리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가처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 안에 넣으면 승소 판결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부터는요, 등기 실행 절차네. 실행 절차. 실행 절차도요, 잠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